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부터 복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여야가 국회 안에서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와 정부와 함께 준비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와 또 종부세법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 등 국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집안 싸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 라인업이 정해졌습니다. 현 정권 총리 출신인 이낙연 의원과 역시 현 정권의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구도로 정리됐습니다. 지난 3일 친문인 홍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 지난 5일 우 의원 역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 대권 잠룡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라는 이름에 무게를 느낀다면서 코로나19 국난 극복 등 만만치 않은 국정 현안에 대해 집권 여당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대선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내년 3월에 중도 사퇴를 해야 하는 자신의 약점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표를 거쳐 이해찬 대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친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의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가서 여러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되면 임기 2년을 완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님의 출마 선언. 저 김부겸은 꽃가마를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들의 바닷속에서 노를 지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들이 함께 꾸는 꿈을 실현하자고 호소하는 그런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거듭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임기를 꼭 채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치와 기준을 당당하게 후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전시키는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도 이 시간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방역 싸움에서 여러 가지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평가받던 김 전 의원은 앞서 4.15 총선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패해 낙선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과 인지도 상승을 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김 전 의원이 친 배수의 진에 이 의원이 패배할 경우 내후년에 있을 대선 레이스에도 상당한 치명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로서 강한 힘이 아닌 유연한 자세로 국회와 국민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부동산 전쟁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잠재우기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 등의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 거래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 2주의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해서 차제에 다시는 이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대국민 약속 준수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습니다.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신속성입니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점은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입니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 공제를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과표 구간을 낮춰 3에서 4%의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런 내용을 넣은 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여당의 정책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열린 통합당의 비상대책회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들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소위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되느냐, 또 이거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 정부가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볼 것 같으면 이제는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서 오래전서부터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해왔고 그 재산 등록 상황을 갖다가 일반 국민에게 공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소위 2급 이상 공무원들의 이 주택 소유 실태를 갖다가 파악하는 얘기를 한다는 걸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사실은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판다고 한들 지금 이 정권의 이 정책이 대출이 모두 교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신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하지, 민주당조차도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들을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 점유로 인해 이 개정안은 발의부터 처리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당이 서둘러 이번 7월 임시국회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안 적용은 202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법안 통과 이후부터 적용 시점까지 막차를 타기 위한 사람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또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아주 간단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가 목표를 위한 성급한 전진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만큼 이 법안 통과 이후에도 많은 진통이 예견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살펴본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혐오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해악을 주는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됐다고 봅니다. 이 말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평등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장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은 여러 형태로 자행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 수단을 도입해 차별 피해를 주로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을 준비한 정의당은 발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의 전체 의원 수가 6명이어서 법안 발의를 위해선 다른 당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 역시 발의 정족수인 10명의 의원을 모으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6명에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모아 겨우 발의에 성공했는데요. 정의당은 지난 7일 여의도역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정당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 그 누구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 인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엄의 예외가 생기는 순간 모두의 존엄이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무너집니다. 나는 나 자체로 존엄한 사람이지만 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는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존엄하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누구도 존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좋은 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2007년부터 6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대 국회 때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바라보는 보수 개신교의 반발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표심에 따라 정치 인생이 달라지는 정치인들이 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8대 대선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9대 대선 때는 입장 표명을 미룬 것도 이런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말이 무성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 또는 장애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거기에 관련된 금지를 규정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성별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었고요. 장애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었고, 연령에 대한 차별은 연령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이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죠. 요번에 제정을 하려는 이 법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성별, 그리고 성정체성, 그리고 종교, 그리고 나이,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국적, 전과 여부 등등 모든 어떠한 차별이 되는 요소들을 통해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 책임이 전환이 되고 또는 징별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명 책임의 전환이라는 말은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과실 그리고 위법행위 등 당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손해를 입었고 그 금액은 얼마다라는 것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다 주장하고 입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승진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증명 책임의 전환이 법에서 작용했을 때는 상당히 깨기가 힘듭니다. 이게 내가 당신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다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입증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이러한 증명 책임의 전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한쪽 손을 들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 당신의 차별은 동성애적인 차별이 아니라 당신의 예를 들어 실력에 대한 차별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객관적인 딱 자료를 미리 모아놓지 않는다면 단순히 주장만 가지고는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어떤 남성이 내가 지원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화여대에서 나를 안 뽑는 것은 불법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불법이고 헌법에서 금지한 남녀차별에도 반대된다.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이제는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죠. 일종의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동성애자의 인권이 신장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그런 기존의 여성의 영역이 있었던 데에 있어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차별금지법안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차별의 피해가 크고 악의적일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사회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과연 차별금지법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될 수 있을지 아니면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지 국회는 지금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부터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려 37일 만에 복귀인데요. 통합당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추가 경정 예산안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안건들이 국회를 지나갔습니다. 통합당은 복귀 결정을 내린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낸 데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여전히 국민 생활은 보지 않고 여당과의 힘겨루기를 통해 자신들을 부각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출범과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있어 민생을 돌보는 여야의 정책 줄다리기를 보기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한 주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26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최 선수는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 최숙현 선수와 함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한 동료 선수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독은 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치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며 또 먹고 토하고 시켰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뺨과 가슴을 때려 다시는 안 맞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는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님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서 가서 싸우자고 말하며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는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국제대회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항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제가 지도를 재능 기부를 하면서 지도를 했던 애 제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부모 입장까지는 제가 어떻게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죄를 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서 성실히 임했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선수 폭행이 일어났던 부분을 몰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며 그 부분에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에서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해 보세요. 네.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조사 중에 모든 사실을 성실히 조사를 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뭐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사죄할 것도 없고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감독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다른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체육계 선수들의 구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기를 좀 당부히 부탁드리겠습니다.